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지난해 사과 생산이 30%나 급감하면서 사과 가격이 치솟았는데요. 한국농촌경제원에 따르면요, 앞으로 9년간 사과 재배 면적이 약 9%, 축구장 4,000개 면적의 사과밭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고요. 그렇게 되면 사과값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 정부에선 통상 수입량을 조절해서 물가 관리를 하는데요. 사과만큼은 이런 물가 안정책도 불가능해서 수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요, 이 까다로운 동식물 위생 검역 조치에 따라서 수입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사과 수입을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지중해 과실파리 등과 같은 병해충이 국내에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과를 수입하려면 8단계의 검역당국 수입 위험 분석을 통과해야만 한다는데요. 현재 미국 등 11개국에서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을 요청했지만요, 이런 절차를 마친 곳은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수입 시점을 급히 앞당기진 않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병해충 우려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수입에 신중을 기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겠죠. 당장 사과값이 부담스럽긴 하지만요, 어쩔 수 없이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갖춰나가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3월 6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요, 초고령 사회 일본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오늘 드립니다. 환절기만 되면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죠. 농촌진흥청이요, 이런 비염에 도움이 될 특용 작물로 인삼과 복령, 또 하나 이것을 활용한 조리법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나무에서 열리는 지름 약 1cm의 붉은 빛깔의 열매인데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 5가지를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이름이 오모모라고 불리고요. 오모모예요. 차로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네, 5가지 맛과 다양한 효능을 가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우와 마찬가지로 돼지도 축산물 공판장 경락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농가들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농가와 유통업체 간의 거래 기준이 되는 공판장 경락 가격을 좀 손을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돈협회에서는 지역 킬로그램당 생산비를 한 4,800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2002년도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 4,500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 보는 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재 형성되고 있는 킬로그램당 4,200원대의 경락 가격, 이건 어쨌든 적자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와 유통업체 간의 매매 가격을 정할 때 적용하고 있는 공판장 경락 가격을 좀 달리하자,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2022년도 기준 통계청도 4,500원 최저. 그런데 생산비, 농민들이 생각하는 생산비는 4,800원이고요. 근데 경락 가격이 4,200원이면 굉장히 낮은 거 아닙니까? 이게 경락 가격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 공판장 내용을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공판의 내용을 네. 보면 이렇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이제 경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정상적인 경매, 그러니까 매일 한 2,000마리 이상이 경매 시장에 나와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최근 시세를 보면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가격 또한 4,200에서 300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네. 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금요일은 어떻길래 그런가요? 이 경락 가격도 이제 크게 떨어지는 데다가 경매 마리수도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게 대표성이 있느냐 하는 이런 주장인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2월 넷째 주를 보면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매일 한 2,000마리 이상이 경락도 되고 가격도 킬로그램당 아까 말씀드린 4,200~300원 정도 이렇게 형성을 했는데 네. 금요일 같은 경우는 23일 같은 경우는 344마리 정도 경매가 됐고요. 시세도 3,970원대. 엄청 떨어진 거네요. 불과했던 겁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유통업계에서도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좀 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금요일 경매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농가하고 유통업체 간의 매매 가격을 결정할 때 그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경락 가격을 그냥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이렇게 적용해 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경락된 마리수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중치를 두면 평균 가격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동협회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이제 경락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중 평균도 분석을 해보고 단순 평균도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네. 이게 38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는 가중 평균 가격이 킬로그램당 42원 정도 더 높았다 이런 겁니다. 특히 지금 상황이 추가하는 족족 적자가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돈 농가 협회에서도 이번에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같기도 한데요. 특히 양돈 밀집 지역 중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홍성군에서는 이 단순 평균이 아니라 가중 평균으로 매매 가격을 정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참에 좀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건 좀 빠르게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돼지고기와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었네요. 바로 과지방 삼겹살 문제였는데요. 정부가 지방을 일반 삼겹살은 1cm 이하, 또 오겹살은 1.5cm 이하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발단은 최근 것만 따지면 지난 1월에 이제 보도된 한 유명 온라인몰에서 삼겹살을 샀는데 네. 밑에 지방이 대부분이 삼겹살에 숨겨져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식품부가 또 재차 삼겹살은 1cm 그리고 오겹살은 1.5cm 이하로 지방 부위를 가공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또 논란에 또 일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삼겹살을 가공을 하면 손실률이 너무 높고 또 아주 과도한 지방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1에서 1.5cm 이하로 강하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또 논란거리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삼겹살이 제일 비싼 부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기준에 맞춰서 잘라내면 손실률이 높아질 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게 손실률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 기준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공 유통업체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 지원 그리고 또 브랜드 인정 사업 지원 같은 것에서 페널티를 주겠다 했던 건데요. 사실 이제 육가공 업체나 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에서는 공이 두려워했던 게 바로 이 페널티였습니다. 결국 이제 손실률도 높아지고 페널티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네네. 그럼 이걸 피하기 위해서 결국 농가에게는 이런 대진 이제 못 받겠다라고 하게 되고요. 그럼 농가에서는 비육 후기 사료라는 것을 이제 먹여야 되는데 이 사료를 먹이면은 출하 일령이 지금보다 최소 한 10일 이상 늘어나게 되고요. 또 이 기간 동안에는 정체도 거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또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또 늘어나는 문제로 이어질 뻔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 증체가 안 되는 상황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증체가 무슨 뜻일까요? 체중이 늘어나는 먹었는데 먹은 만큼 이제 무게가 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열흘 이상이 늘어나는데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산비가 반영된 가격에 농가들이 돼지를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도한 지방 문제, 이 지방은 문제가 됩니다.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다시 1cm, 1.5cm 가이드라인은 개정하겠다 이렇게 열사에 지금 밝힌 상황이어서 잘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내산 돼지는 우리 식문화에 맞게 오랜 동안 또 종자 개량이 또 되어 왔고요. 특히 사료 급여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어 왔었습니다. 네.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게 이제 가장 좋아하다 보니까 삼겹살 부위가 많이 나오도록 이 췌장이 긴 랜드레이스라는 종이 어미돼지 개량이 사용이 되어 왔던 거고요. 또 고급육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과거에는 비육 후기 사료를 한때 먹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마디로 안 먹인다는 거잖아요. 비육 후기 사료라는 거를, 그죠? 그런데 이 비육 후기 사료를 먹이는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지금 돼지를 사육을 하게 되면 양도 농가들이 손익을 맞추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 브랜드 업체에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이곳 같은 경우 육가공도 하고 순직 수평 계열화를 통해서 돼지를 키우고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하고 있는 한 지역 육가공장 이야기만 딱 떼어놓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방을 1에서 1.5cm 이하로 하려니까 연간 30억 원 정도 손실이 나고 또 그래서 비육 후기 사료를 먹이도록 해서 돼지를 키우려고 하니까 이건 100억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산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농축수산물 이 문제, 이거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하자면 생산비가 반영되지 않는 가격 결정 구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질도 좋고 값도 싼 거, 이건 그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에게만 모든 고통을 좀 감수하라는 것과 똑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농산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 업. 오늘은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는 캠페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데 네. 어떤 종류의 캠페인들이 있나요? 네, 우리가 스스로 어릴 때부터 인슐린 주사를 놓아야 하는 소아당뇨 환자의 이야기라든지 또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을 비롯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부정적인 인식, 또 우리가 일상에서 익숙하게 접하는 많은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리는 모든 캠페인들이 인식 개선 캠페인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벽을 제거한다라는 의미의 베리어 프리 콘텐츠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국내 OTT 서비스에서는 작년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베리어 프리 자막을 서비스한다. 이런 콘텐츠를 늘렸다라고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OTT에서는 설정만으로도 자막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차이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그게 아닌 거예요? 네, 이 자막에는 그 출연자들의 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콘텐츠를 볼 때 중요한 음악과 효과음까지도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서 자막으로 송출을 하면서 더욱더 입체적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설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만들어주는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들이 있습니다. 네. 또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 캠페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2년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보고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폐지의 34.8%, 그리고 재활용되는 폐지의 74%가 이 폐지 수거 노인들이 수거하는 폐지들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분들을 보면 가난하고 불쌍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이름부터 폐지 수거 노인이라고 하지 말고 자원재생 활동가라고 붙이자, 이런 식의 인식 개선 캠페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높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이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원재생 활동가. 자, 먼저 안전인식 캠페인부터 얘기해 볼까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잖아요. 네. 여전히 안전 불감으로 인한 사고도 많기 때문이죠. 근데 그중에서도 화재 위험을 알리는 캠페인을 4년째 진행 중인
식품 회사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른 회사일 줄 알았는데 식품 회사가 네. 화재의 위험을 알리는 캠페인. 네, 맞습니다. 세상을 울리는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들어본 이제 것 같은데요. 진행을 예. 하고 있는데요. 이제 화재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소방관들의 이야기와 함께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캠페인을 하면서 소방관들의 다양한 사연을 담은 QR코드가 부착된 한정판 라면을 출시를 하고요. 네. 또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화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울린다. 라는 의미로 화재 경보기를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총 3만 개의 화재 경보기를 지원을 했는데 사실 화재 경보기가 당연히 설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모든 건물이나 이런 네, 데. 이 그 화재 경보기의 주택 설치 의무화 법안이 2017년에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이전에 지어진 주거 시설 같은 경우에는 화재 경보기가 없는 곳들도 있다라고 하니까 2017년이면 비교적 최근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구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포털에서 검색해 보니까 10,000원 이하의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설치함으로써 화재 안전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민 대표님 설치하셨어요? 저희 집에는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예.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검색을 예. 해봤죠. 예, 네. 훌륭하십니다. 예. 네. 확실히 이제 무엇보다도 예방이 네. 뭐든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예방 접종을 독려하는 또 캠페인의 일환으로 특별한 광고를 만든 해외 사례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코로나를 계기로 많이들 아셨겠지만 또 예방 접종을 위해서 각종 바이러스 전염병들을 막을 수 있어서 국가에서는 주요 전염병들에 대한 그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 독감 주사는 많이 그쵸, 아실 그쵸. 거예요. 네. 최근에는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잘 알려진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의 접종 대상자 확대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료 접종 대상자를 확대한 후에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의 만족도를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84%가 넘을 정도로 만족이. 예방 접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는 있어요.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예방 접종을 받고 싶냐라는 질문을 먼저 했을 때는 응답자의 30%가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이 걱정돼서 접종 의향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또 그런 게 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예방 접종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고 내가 이 예방 주사를 맞음으로 인해서 또 질병을 더 확산시키지 않고 막는다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알려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브라질에서는 이렇게 예방 접종 독려를 위한 캠페인으로 IoT 기술을 접목해서 버스 5개 광고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버스 정류장을 지나갈 때 갑자기 남자분이 재채기를 하는 영상이 나와요. 네. 네, 그러면서 동시에 공기와 소량의 물이 분무기처럼 뿌려져 나옵니다. 네, 바로 재채기의 침처럼 네,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센서를 활용해서 그 영상과 그 물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사람들이 그 몰래카메라처럼 지켜봤을 때 바로 광고판을 돌아보거든요. 예. 네, 이때 바로 독감 예방 접종을 꼭 하자. 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생각만 해도 좀 맞아요.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재채기를 감기에 걸려서 재채기를 한다던가 했을 때 주변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맞아요. 또 바이러스를 확산시킨다라는 의미여서 이 찝찝함을 직관적으로 알리면서 예방 접종을 독려하는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특히 이제 아이들과 관련된 네. 캠페인 많다고 들었어요. 또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캠페인으로 세계적 권위의 기업 홍보 영상 시상식에서 그랜드 위너상을 수상한 네. 국내 기업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캠페인이니까 어느 업종에 있는 회사일까? 네, 궁금해하실 수 또 식품? 있는데 아닙니다. 자동차 업계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네. 예. 그랜드 위너상이라는 게 이 시상식의 최고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국내 자동차 회사인 H사에서 기술 캠페인 영상을 만들어서 수상을 했어요. 네. 근데 이 계열사에서 뇌파 기반의 스트레스 측정 기술 그리고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주는 디지털 테라피 기술을 자체 개발을 했는데 원래는 자동차에서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운전하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감소시켜주기 위한 조명이라던가 아니면 음악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디지털 테라피 기술이었는데 이걸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심리 상담에 활용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연결시킬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이케어카라고 하는 심리 상담 자동차가 있는데 여기에 그 피해 아동이 타게 되면 심리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나 음악 같은 것들을 감상할 수 있고요. 상담사분들이 함께 타서 이들의 상태를 뇌파 분석을 통해 알아내서 상담에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차에서?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또 좋아하잖아요. 차 타는 맞아요. 거를.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영상의 시작에서 상담사들이 학대 피해 아동이 너무나 늘고 있다라는 인터뷰나 통계 자료들을 먼저 내세우면서 이게 사회적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인지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 영상의 조회수가 4,200만 회를 넘겨서 예. 네, 전 세계적으로 확산 효과도 얻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케어카. 네. 네. 그리고 또 최근 2월에 개봉한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국 영화인데 아동 인신 매매를 당한 아이들을 구하는 정부 요원의 이야기가 네, 줄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홍보할 때 국내에서도 상영관 시트와 팝콘 통에 네, 실종 아동들 또 피해 아동 실종 아동들의 그 사진들을 붙이고 또 경찰관 관객분들한테는 무료로 팝콘을 제공하는 좋네요. 이벤트로 네, 관심을 네. 이끌어내서 이렇게 영화 주제와 딱 맞으면서도 사회적 메시지까지 남겨주는 좋은 사례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과하지도 않은 이벤트고. 네. 좋네요. 그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제품에 실종 아동들의 모습을 담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캠페인 저도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거 또 있나요? 아마 예전에는 과자 봉지의 뒷면 아니면 신문의 지면 신문.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지면은 많았죠. 광고 한 켠에 네, 아동 사진을 게재하는 정도의 캠페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는 실종 아동 캠페인일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놀이동산에서 장기 실종 아동 캠페인을 했는데 보통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방문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슬프겠지만 놀이기구를 탈 때 키재기판을 이용해서 네, 키가 좀 모자라면 놀이기구를 탈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키재기판에 실종 아동들의 실제 크기, 네, 아동들이 실종되었을 때 실제 크기를 똑같이 구현을 해서 네, 그 판에 이제 그 사진과 함께 부착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주었다라는 반응도 있고 옆에 있는 QR 코드 등을 통해서 실종 아동의 정보도 확인하고 또 아이들의 지문들도 사전 등록할 수 있게 해서 지문 등록률을 굉장히 높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해외 사례도 하나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주차장에 가면은 주차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주차구역 사진 찍잖아요. 네. 안 찍은 날은 큰일 납니다. 저는 네, 진짜. 맞아요. 네. 그래서 브라질에서 잊지 못할 사진이라는 캠페인을 했는데 우리 위치 표기 자리를 보면 보통 알파벳이나 숫자로 이렇게 주차구역이 표시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에 실종 아동들의 이름 첫 글자와 알파벳이 동일하면 그 주차구역 옆에 아이들의 사진을 부착해 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으면서 그렇군요. 실종 아동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렇죠. 관심을 갖게 네. 되고. 이용객들이 이 사진을 찍어서 그냥 놔두기만 한 게 아니라 SNS에 공유를 하면서 더욱더 확산되는 효과까지 누렸다고 하더라고요. 와, 되게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네, 그래서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요즘에는 매체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회적 인식 캠페인에서 또 확실히 활용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많은 분들이 그 오늘 민 대표님의 얘기를 듣고 이런 거 좀 활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또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들을 위한 캠페인도 네. 있는데 한국의 간병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우리 가족들이 아파서 입원했다라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네, 한 해봤죠. 번쯤 네, 간병인이 되어서 병실에서 같이 생활을 하셨던 적도 있으실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아이가 입원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자가 동반 입원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간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병 가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분담하자라는 의미의 0.3평 엄마의 침대 캠페인 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청계천이나 대형 쇼핑몰에 있는 광장들에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의자들이 있잖아요. 네. 이 크기를 간병 침대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뭐 싱글 사이즈, 퀸 사이즈, 킹 사이즈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는 침대의 사이즈를 선으로 그려놨어요. 근데 뭐 당연히 너무 큰 차이가 날 정도로 좁고, 네, 뭐
네, 불편한 네, 그렇죠. 의자였죠. 예. 그래서 바닥에 어, 가깝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의자들을 체험한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 간병 침대가 비좁고 힘든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이 사실 캠페인은 이 환아들과 간병하는 가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기부 캠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캠페인이 다양한 매체에 소개가 되면서 서울시에서 환아 가족들을 위한 쉼터 건립을 승인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국내 1호 쉼터가 생긴 지 17년 만에 이룬 작년의 성과라고 하니까 예. 이렇게 작은 아이디어들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또 현실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좀 많이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아이디어를 꼭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2025년이면 내년이죠. 그렇죠. 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초고령 사회,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김웅철 작가가 쓴 초고령 사회 일본이 사는 법을 함께 읽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고령 사회 일본이 사는 법, 이거 어떤 책인가요? 요즘 이제 저출산 문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초저출산 상황이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머지않아 이제 뭐 대한민국 소멸한다 미래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너무 많아요. 예, 그 초저출산보다 더 심각한 게 초고령화 문제인데 이거는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큰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일본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일본의 대응이라는 게 이제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또 지켜보면 뭐 반면교사가 됐던 뭐 타산지석이 됐던 네네.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일본 초고령 사회 일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현상들을 보는데 네. 일본이 늙어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문화의 출현.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고 궁금하네요. 예. 그다음에 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거기서 나타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첫 번째 지켜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하나가 이제 고령화 정책과 기술이 좀 더 이제 정교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 친화적으로 좀 진화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도 이 책에서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책이 이제 이 같은 일본의 변화와 도전 사례를 꼼꼼하게 우리가 담고 있어가지고 뭐 또 우리가 보기엔 또 다소 생소하거나 저런 것까지 있어 이질적인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사례들이 출현하기까지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로 이제 우리한테 많이 생각할 거리랑 우리가 해야 될 과제 같은 것도 해결해주는 해답이나 정답 같은 게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의 저자가 한국인이라 놀랐습니다. 일본인이 썼을 줄 알았는데 김웅철 작가는 어떤 분인가요? 이분이 이제 서울 올림픽 열리던 1988년에 어학연수로 일본을 처음 갔대요. 그래서 네. 일본 대학에서 연구원도 활동하고 실은 언론사에서 이제 일본 특파원으로도 활동하고 국제부장 을 활동을 하고 일본 고령화 문제 저자로 이제 관련해서 한 30년 넘게 일본과 관련된 인연들을 맺어오고 있는데 이분이 전작으로 쓴 게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이 책을 보면서 일본 사회를 막 소개시켜주면서 네. 그러면 초고령 사회가 되면 뭐 첨단 기술이나 간병 문제 같은 것들이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액티브 시니어의 출현 같은 것들이 많이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기술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생각에는 많이 반성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솔직하시네요. 쉽지 예. 않다. 그냥 대증요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초고령 사회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반성만 하고 있기보다는 또 새로운 책을 하나 써서 새로운 것들을 소개시켜 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책 속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본에 치매 카페가 있다고요? 일본의 치매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면 네. 2021년 기준으로 한 6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일본에 이제 고령사회 백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후생노동성에서 작성한 책인데 2025년이 되면 치매 인구가 73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고령자 5명 중에 1명이 치매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치매를 앓는 분이나 치매 가족들이나 관련된 일이 하시는 분들이 좀 이야기하고 싶은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게 이제 치매 카페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2년도에 일본 정부가 이제 치매 정책 5개년 계획, 우리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그런 것처럼. 들어봤는데 네. 치매 정책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2025년까지 일본 전역에 이제 치매 카페를 설치한다는 이제 목표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고 네.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전역에 한 7,900개 치매 카페 운영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치매 가족, 뭐 치매 환자, 간병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냥 뭐 차 마시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도 하고 소통을 서로 할 수 있고 고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정보 공유가 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미 이제 7,900여 개가 운영되고 있고 예, 일본은 한마디로 정부 주도의 사업인 거네요, 이거는. 뭐 그게 아닌가요? 정보로 네. 주도로 시작은 했는데 조금 들어오면서 민간이 들어온 영역들이 조금 생겨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지역 공공시설이나 빈 가게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카페를 만들고 거기 사람들이 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게 공공시설이나 빈 가게에 가서 뭐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딱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잘 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뛰어든 게 이제 민간 단체들이 좀 뛰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 치매 카페 같은 게 스타벅스가 뛰어들었어요. 예, 예. 도쿄 서남 쪽에 있는 외곽에 이제 마치다시에 이제 D 카페라는 게 있는데 이 D라는 게 디멘시아, 그러니까 치매 약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살펴봤더니 네. 마치다시에서 이제 MPO 법인들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치매 환자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치매 카페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들어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다. 딱딱한 분위기에서 공공장소보다는 좀 동네 카페가 진짜 편한 데가 있었으면 그렇죠. 좋겠다. 네. 이왕이면 이제 스타벅스 같은 데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이제 가다 이제 거기 가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거기 해당 지역에 있던 스타벅스 점장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 상당수가 여기를 이용하고 있고 그 대다수가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그분들이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 그래서 그 두 니즈가 맞아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스타벅스 치매 카페가 생기기 시작한 거고 그게 생기면서 이제 다른 쪽들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공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부럽다고 해야 될까요? 예. 자기 고객들이 누군지 보면 네. 니즈를 찾아가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일본에서는 전 처음 보는 날인데 손자의 날이라는 기념일이 있다는데 손자가 어떤 손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 밑에 손자. 그 손자예요? 네, 그 손자 맞습니다. 이게 이런 기념일은 뭐죠? 이 1999년도에 생기니까 유래가 또 꽤 오래됐죠. 그러네요. 예. 백화점 업계가 의기투합해서 만든 게 손자의 날이랑 이게 민간 기념일로 관철시켰는데 이게 명분은 이제 조부모와 손자를 관계를 좀 돈독히 하자라는 건데 백화점 업계에서 했다라는 말은 뒤에 약간 상업적 의도 같은 게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손자의 날이 10월 셋째 주 일요일이에요. 이게 이 날짜를 선정한 배경도 재밌는 게 손자의 날이 10월 셋째 주 일요일인데 9월 셋째 주 일요일이 무슨 날이냐면 경로의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로의 날에 손자한테서 받았던 선물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손자의 날에 이걸 뭔가 줘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발렌타인데이 끝나면 화이트데이랑 이걸 상업적으로 잘 연결시켜서 경로의 날과 손자의 날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신기합니다. 어떤 선물들이 그러면 손자의 날에 많이 팔린대요? 좀 이것도 궁금한데. 일단 할머니, 어머니, 손자가 함께 입는 3대 가족 티셔츠. 일본에 이런 게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손자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잖아요. 일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초등학생들 어깨 뒤에 메고 다니는 가방 있죠. 책가방. 그거를 란도셀이라고 하는데 네. 그 란도셀. 란도셀은 그게 한 입학할 때 사면 6년 정도 입는데 이게 할머니가 이제 손녀한테 서주는 선물의 대명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쿄 디즈니랜드 아시잖아요. 네네. 거기 가면 이제 조부모, 부모, 손자가 함께 즐기는 3대 패키지 상품 같은 거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3세대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일본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식스포켓이라는 말을 써요. 식스포켓. 주머니가 6개가 필요한데 애 하나 키우려면 거기 이제 부모 주머니 2개, 친조부모 주머니 2개,
근데 외조부모는 6개의 포켓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3세대가 같이 할 수 있는 상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확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 조카가 생각나면서 전 조카가 부러울 정도거든요. 네. 어쨌든 일본에서 이런 새로운 문화들이 출현하고 있고, 근데 또 일본에서 늙어가는 게 사람만이 아니라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일본이 전체는 4명 중에 인구 4명 중에 한 명이 고령자인 노인대국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늙어가는 게 사람만은 아니고 요즘에 이제 또 하나의 가족이 있잖아요. 반려견. 반려묘. 저도 이거 책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네. 사단법인 펫푸드 협회라는 데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반려견의 평균 수명이 한 14.2세? 14.2세. 그리고 고양이의 평균 수명이 15.3세 정도 되는데 이게 지난 1983년 이후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983년도에 반려견 평균 수명이 7.5생인데 그 3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려견은 보통 7세가 넘어가면 노견으로 분류한다고 하는데 현재 일본 반려견 5마리 중에 3마리가 노견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이 고령화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는 이유는 그 주인도 고령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입양을 하면 같이 이렇게 사는 기간들이 되게 길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한 개나 고양이를 오래 사는 게 늘어나면서 신규 반려견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반려견도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 세상에. 설마 치매 문제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반려견도 나이 먹으면 치매가 걸리거든요. 그럼 되게 아파하거든요. 그렇죠. 네. 노견을 간병하는 일은 사람 간병하는 것 못지않게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노견을 돌봐야 되는 견주들도 고령으로 몸이 편찮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특히나 사람들도 배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쵸. 노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치우는 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보통 중노동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누구한테 좀 부탁하거나 하는 수요 같은 게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 그러면 노견홈. 노견홈. 이거 우리로 보면 인간으로 보면 요양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려견 요양원이 등장을 한 겁니다. 노견들이 입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비용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6개월에서 1년 장기 입소하면 입소해서 사망할 때까지 있거나 그러잖아요. 네. 종신간병 같은 경우에는 최저 30만에서 최고 160만 엔. 1년에요? 네, 평균이 50만 엔 중반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우리 돈으로 하면은 뭐 500만 원 넘게 들어가죠. 1년에. 일부 노견홈 같은 경우에는 방문 간병 서비스 같은 것들도 한다고 해서 이 주인하고 반려견이 함께 늙어가면서 노노간병. 앞에 노는 사람이고 뒤에 노는 반려견. 노노간병. 세상에. 이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모든 얘기들이 일본 얘기지만 우리의 얘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래를 보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네. 또 일본 매스컴에서는 치매 머니? 치매 돈? 맞나요? 돈이 치매에 걸린다라는 말 같이 들리는데 이게 뭐냐면 치매 환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들을 우리가 치매머니라고 하는데 일본은 한 1900조 엔, 우리 돈은 1경 9천조 원 가까운 개인 금융자산이 있는데 이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60세 이상 고령자 주머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75세 이상 고령자한테 있는 돈도 한 26% 정도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치매에 걸리게 되면 일단 그분은 자기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못 찾는 거고요. 세상에. 자녀가 그 돈을 찾으려고 하면 본인 돈이 아니라서 또 문제가 많죠. 못 찾고 금융회사에서 함부로 내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돈이 잠겨버리는 게 있고요. 이 금융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같은 것들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잠깁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무슨 표현을 쓰냐 그러면 이렇게 자산이 동결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를 치매 환자의 자산도 치매에 걸린다. 그래서 치매머니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가슴이 점점 무거워져요. 이거 미리 볼 수 있으니까 준비할 수 있을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지만 직면을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좀 읽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서 시니어 비즈니스에 관심 있으신 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고령사회 미래가 어떤지 좀 생각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 뭐 초고령사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좀 줄이고자 고민하는 정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노후 준비하는 직장인들. 저는 읽으면서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 좀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일독해 보시고 또 내 미래를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오늘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오미자였습니다. 5553님, 지금 출근해서 오미자차를 한잔 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정답이 제 손에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5553님.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예, 청취자분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전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래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 어떡해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그때 신청하면 돼요. 신청할 때 폐경지 등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안 된 농지는 신청하면 안 되니 자세한 건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